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관계 스토리 5번째, 관계의 언어입니다. 어, 관계 스토리 4번째 컨텐츠에서 상호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할 때 관계를 연인하고 부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5번째 관계의 언어도 연인하고 좀 부부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빨리 끝내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도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호 확장의 개념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성장을 해야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의 언어편에서는 언어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관계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글자는 달라. 관계와 의사소통은 분명히 다르지. 그런데 관계와 의사소통을 이따금씩 우리가 이제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관계는 두 사람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을 때 틱톡 틱톡 주고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 그를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통이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삶의 스토리 컨텐츠의 15번째에서 소통을 좀 다루었고, 16번째에서 그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 걸림돌들을 좀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혹시 소통이 좀 궁금하거나 소통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면 삶의 스토리 15번째, 16번째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언어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싶어서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고 좀 잘 지내고 싶어서 술 한잔 마시면서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은 했지만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이걸로 끝맺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소통이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화가 안 될까 라고 하는 부분, 왜 우리는 소통이 안 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 컨텐츠로 좀 답을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이별과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별 혹은 이혼의 이유를 보면은 외도, 경제적인 관념, 그러니까 나는 쓰는 것에 초점한다면 내 파트너는 버는 것에 초점을 둔다든지, 살림하는 방식의 차이, 아니면 우리 집안과 너네 집안의 싸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뭐 성격 차이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헤어짐의 이유가 였다면, 최근에 와서는 헤어짐의 이유가 약간 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가 초라하면 그것 또한 헤어지고 싶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4번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 상호 확장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같이 출발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초라해지고 쟤는 빛을 본다면 그것 또한 같이 살고 싶지 않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친화력, 상대방의 매력적인 외모, 상대방의 활동적인 성향, 상대방의 배우자의 아니면 파트너의 세련된 매너들, 이런 것들로 이유가 좀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연애할 때 혹은 결혼 전에 내가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요인들이 결혼 이후에는 이별의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되게
의아한 데이터이긴 한데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린 여기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언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연인 관계가 되었든 결혼 관계가 되었든 결국의 관계는 이인 관계야. 연인도 두 사람이 하는 거고 결혼도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인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인 관계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바로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한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초점을 너한테 맞춰야 되고 너는 초점을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무조건 나는 너한테 희생하고 양보하고 맞추라는 의미야? 아니야. 너야 너. 희생과 양보를 하고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느끼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초점이 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물어보고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지. 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관심을 상대방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인 것이고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원하는 방법이 같다?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로 사랑을 느끼는데 너는 무엇으로 사랑을 느끼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물어봅니다. 부모님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100% 엄청 사랑한다라고 말해. 근데 이제 내가 자녀한테 부모,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제 상담실에 오는 경우입니다. 자녀들 중에 한 70, 80%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낳았으니까 키우는 것이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엄마는 엄마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아빠는 아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라고 할 때 게리 제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5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사랑으로 느끼고 있느냐 하면 배우자와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나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결혼하면 같이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있으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양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의 질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부부가 연인이 같이 있어도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충족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빈도의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는가, 그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자,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따금씩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이니까 자꾸 돈을 써야 되는 개념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길가에 피어있는 꽃이라도 한두 송이 꺾어 갖고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내보내면서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 오다 주었어 하면서 주는 거. 그럼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대신 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파트너가 노력해주고 고생해주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가사를 분담한다든지 기꺼이 무엇인가를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나의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킨십 하는 거, 키스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토닥토닥을 해준다든지 쓰담쓰담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직접적으로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로 충분해. 너는 참 근사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해줄 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노력하고 뭔가 봉사해 주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봉사라는 걸. 그런데 나의 파트너는 나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줄 때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봉사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사랑의 언어잖아. 나의 파트너는 이따금씩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바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언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느끼고 있는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봉사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파트너에게, 배우자에게, 상대방한테 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따금씩 너가 나의 일을 찾아서 대신 해주고 있을 때 너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지. 응? 그리고 나의 파트너가 선물 받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면 나는 이따금씩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매번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대방의 언어로 내가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혹시 궁금하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메일을 주시면 제가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